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평등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평등. 불평등.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일반적으로 불평등의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니계수가 2013년 0.302로 나타나 불평등의 정도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35개국 중에 2010년을 기준으로 지니계수가 0.31로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보면 35개국 중에서 20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불평등 지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나라가 정말 계속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수를 나타내는데 1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완전한 불평등을 나타내므로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은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 10분위 비율이나 10분위 분배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여전히 심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는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감에 있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불평등 지수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평등 지수가 높다. 지금 봤고요. 자, 그리고 불평등의 개념을 먼저 보면 불평등은 동일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일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다. 그랜드의 이야기에 하면 첫째는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현금이나 현물이 없으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현금이나 어떤 현물이 없으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공공지출이 제공되지 않으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공으로 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것서 나만 빠졌다. 그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받는데 88%만 준다. 12%는 못 받는다. 12%의 사람들은 나는 부자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느냐.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 서비스를 못 받아. 그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같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같은 돈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작게 받으면 당연히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가지지 않으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동일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것은 당연히 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평등 이론이 있는데요. 이 불평등 이론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칼 막스의 불평등 이론입니다. 고전 불평등 이론 중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의 극복은 혁명을 통한 궤도 없는 사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칼 마르크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혁명론을 내세웠을 때 유럽 사회는 복지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도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력에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불평등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론, 뭐 노동자 혁명, 착취당하는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불평등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천은 생산 수단에 대한 개인적 관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생산 수단은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의미하며 생산에 대한 관계는 경제 체제 안에서 개개인들 사이의 소유와 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기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기계나 기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가 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특정한 사람은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노동력만 제공할 뿐 그러한 부를 골고루 나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그 부를 가진 사람은 또 다른 계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칼 마르크스는 봤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다. 마르크스의 불평등 이론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하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의 고용주인 자본가 계급을 의미하며 프롤레타리아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파는 임금 노동자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가 다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불평등 이론에 따르면 불평등은 이러한 소유권을 기본으로 하는 계급 구조에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급 구조, 소유권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진다. 이러한 것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불평등 이론에 따르면 생산 양식으로서의 봉건주의의 태고, 이윤을 위한 욕망 때문에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자를 위한 요구가 있고 노동자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임금이 상승되고 이윤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가 이루어지고요. 기계화되면 실업이나 상품에 대한 낮은 요구가 있고 과잉 생산이 되고 작은 기업들은 도산을 하게 되고 자본이 어떤 기업에 집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이 집중되면 결국에는 계급이 양극화되고 직업은 단순화되고 소외되고 노동자들의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생산 수단과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 의식이 나오게 되고 정치 조직화가 되고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혁명이 일어났죠. 네. 제일 먼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러시아도 그때 당시에 이 짜르 체제의 봉건주의의 마지막을 가면서 굉장히 부패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닌이 나와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그때 당시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러시아 이후에 서구 유럽 그리고 중국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기본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인간 스스로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이 불평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점은 그의 이론의 문제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유럽, 그때 미국은 아직까지 뭐 발전하기 전이니까 그냥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지금의 사회주의 국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거 그냥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가 더 복지 국가인가요? 어느 나라가 더 복지 국가입니까? 그걸 비교해 보면 유럽이 훨씬 더 복지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유럽이 더 복지 국가이냐? 그것은 그 자본의 집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불평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등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서 이런 불평등들을 해소해 나갔다. 그게 이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죠. 복지. 그러니까 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더 발달되어 있는 개념이냐 아니면 유럽의 선진국에서 OECD 국가들이 더 발전된 개념이냐를 한번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마르크스가 잘 봤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쳐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예 그 사회 구조 자체를 갖다가 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예산의 전체 예산의 30%인데 이 복지 예산을 지금 5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심하니까 그걸 점차 해서 그런 불평등들을 해소해서
어떻게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웨버의 불평등의 이론입니다. 불평등이 경제적인 요소 외에 신앙, 윤리, 가치관 등 관념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웨버의 불평등의 이론은 힘과의 관련성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웨버는 힘이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지위, 스테이터스, 계급, 클래스, 그리고 정당, 파티 안에서도 나타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 이론이라서 그런 것인데요. 이 보니까 결국 힘인데 힘. 어떤 이 불평등에서 불평등한 것은 어떤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웨버가 굉장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종교예요, 종교. 정치 권력도 있어요. 정치, 종교, 정치 이런 겁니다. 이 속에서 이미 불평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만 본다고 한다면 종교도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죠. 모든 권력이 한쪽에 쏠려 있잖아요. 사실 종교만큼 불평등한 게 없죠. 모든 권력을 한쪽으로 몰아주죠. 종교는. 가톨릭 교회라고 한다면 교황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죠. 감독에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주죠. 개신교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죠. 그건 뭐 사제 계급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사제 계급. 정치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당연히 뭡니까?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평등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종교에서는 결국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사회적 질서, 소셜 오더, 사회적 질서는 사회적 위세의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위세의 상이한 수준은 그 사회의 다양한 지위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결국 한 사회에서 위세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에 따라 위세가 많은 사람과 위세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정도가 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세력 혹은 그 사람의 힘이 정치 권력이다. 그럼 한쪽에 더 쏠려 있는 거예요.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불평등할 수밖에 없겠죠. 종교 권력은 더합니다. 종교 권력은 절대적으로 소수에게 모든 종교 권력을 다 집중시켜 버리죠. 이단은 더해요, 사실. 그 사이비 교주에게 뭐 절대적인 지위를 주어버리죠. 그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러지 않은 집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실 이게 뭐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음. 그래서 웨버의 불평등 이론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웨버의 불평등이나 경제적 질서는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로 구성되며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질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분배를 의미하며 결정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면 정치적 힘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힘이 정치적 불평등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지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그거는 뭐 카카오 택시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카카오 택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위에 눈을 돌려보시면요. 불평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쓰시는 배민, 배달의 민족, 그죠? 여기요. 뭐, 배달의 민족만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쿠팡 이츠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은 누가 봅니까? 그 쿠팡 이츠라든지 배달의 민족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 가격이 10,000원짜리인데 배달시킨다고 15,000원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10,000원 주고 그걸 팔 수가 있습니까? 못 팝니다. 왜? 배달의 민족에 나가는 돈이 5,000원인데 그럼 5,000원 가지고 어떻게 그게 유지가 돼요? 음식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 15,000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이 주문 안 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안에서 경제적 질서 가운데 불평등한 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경제적 질서에 본다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계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경제적 질서에 보면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고요. 사회적 질서는 사회적 위세와 분배에 따라서 지위가 나눠지게 되고요. 정치적 질서는 사회적 힘의 분배에 따라서 정당으로서 어떤 질서가 힘이 나눠지게 된다. 굉장히 불평등한 것이죠. 평등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실제적인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돌려보시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레토의 불평등 이론에 보면 파레토의 불평등 이론은 지배 엘리트와 비지배 엘리트에 대한 분석에 기초합니다. 그는 엘리트 이론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경제적 계급보다는 정치적 계급이라는 개념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구조의 상층 집단과 하층 집단 사이에는 집단들이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배하는 계급을 지배 엘리트라고 그리고 지배 엘리트 이외의 사람들 비지배 엘리트의 양분하게 구분하였고요. 지배하는 계급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질 있는 사람들과 지배할 자질은 없지만 지배에는 참여하는 지배하는 비엘리트가 구분되어집니다. 정치적 힘의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불평등의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봤는데 뭔 말인가요? 사람 여러분 엘리트 계급과 비엘리트 계급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들이 다수를 갖다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트 계급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뭘 더 많이 정보라든지 힘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소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게 됩니다. 예, 지배 엘리트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사 되면 돼요. 물론 지금은 뭐 검찰의 힘을 빼기 뭐 이러지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난 지배계급이 되고 싶다. 검사가 되면 돼요. 검사. 어. 정말 전형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몇몇 지배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음. 힘을 거기다 몰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지금 이제 검사의 힘을, 뭐 검찰청의 힘을 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크하임의 불평등 이론은요. 불평등들이 불공정한 개개인들 사이의 내재적인 차이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등과 같은 외재적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속등과 같은 외재적 불평등이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탄생에 기인하여 개인적인 차원의 자원의 차이를 가져준 불평등, 즉 탄생과 함께 부자가 되고 빈민이 되는 것을 불평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 아니 나는 그냥 금수저에 태어났어. 그래서 부자야. 난 흙수저에 태어났어. 그래서 가난해. 벌써 불평등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막 상속세를 엄청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속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근데 물론 그것도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